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 기사 2023년 3월 1회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전송 일반 과목 보면 1번 다음 중 전송부 형식 조건이 틀린 것은 전송부 조건에서 정리되어 있는데요. DC 성분이 없어야 되고 대역폭이 작고 만들기 쉬워야 되고 검출이 쉬워야 되고 효율이 우수해야 되고 이 높은 주파수 성분에 낮은 주파수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말아야 되고 무가 단순하고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고 에러 검출이 용이하고 쉬워야 된다.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대역폭이 작아야 한다. 부가 복잡해서 말이 안 되죠. 일관성 있어야 한다. 이건 뒤에 거는 말이 되고요. 충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고 에러 검출과 정정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라인 코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에 거랑 좀 유사한 문제죠. 기저대역 신호가 전송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라인 코딩은 디지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베이스밴드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2번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거다. 같은 얘기죠. 단극형, 극형, 양극형 등의 범주가 있다. 디지털 신호의 기저대역 전송을 위해 신호를 만드는 과정이다. 참조하시고요. 3번 전송 매체 대역폭이 12,000Hz이고 두 반송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 최소 2,000Hz가 될 때 이진 FS 신호의 보호율과 비트율을 각각 구하시오. 좀 어려운 문제죠. 기본적으로 FSK에 대해서 두 반송파에 대해서 전이중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서 12,000Hz가 6,000Hz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FSK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 간격이 2000Hz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2000Hz가 이렇게 신호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6000에서 2000을 뺀 나머지가 이제 4000Hz가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의 송수신에 대해서. 그래서 두 주파수의 간격은 4000Hz가 되는 거고, 그래서 4000Hz에 대해서 우리가 그 FSK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 BPSK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비트로 M은 2로 표시되기 때문에 로그2의 2를 취하면은 FSK는 보유율과 비트율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00 보호가 돼서 4000 BPS가 된다. FSK가 아니고 만약에 FSK나 BPSK나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보유율과 BPS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QPSK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4개의 비트로 4개의 단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2의 2승에서 요 단위수를 이제 곱해줘서 이제 배가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FSK는 BPSK와 같이 하나의 비트로 해서 0과 1을 표시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보유율과 BPS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것들을 4000 보호에 4000 BPS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4번 괴한에 의한 발진회로 해서 증폭기 이득을 A의 괴한회로의 계산주를 B라고 할 때 발진이 계속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여기 보면 발진 조건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일정한 신호가 들어갔을 때 다시 피드백에서 일정한 신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증폭도는 1-베타 A분의 A가 돼서 발진 안정 조건은 1이 되는 거고, 발진 성장 조건은 A 베타가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발진 소멸 조건은 A 베타가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앰프가 만약에 10으로 증가됐다 그러면 이게 10배가 커지는 거잖아요. 10배 커지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에서 다시 여기서 10분의 1로 그 줄여줘야지 원래 신호가 들어가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서 A 베타는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정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 베타가 1보다 크면은 10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5분의 1 정도만 그 증폭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10의 5분의 1을 하면은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커지는 회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논리에는 무슨 애로인가? 그래서 각각의 4개가 들어갔을 때 S1, A2로 요거를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하는 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의 장치에서 채널의 선들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으로서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기는 2의 2승이 돼서 4가지,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UTP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테고리 6는 100베이스 TX다. 카테고리 6는 1000베이스 TX가 되는 거죠. 카테고리 5E는 대역폭이 500MHz다. 5나 5E에 대해서 이제 대역폭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테고리 3는 거의 안 쓰고 있고 1GBps, 예전에 카테고리 3는 10메가 정도의 용도에서 예전에 쓴 거고요. 카테고리 7GBps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5E에서 100메가 1기가, 6부터 1기가, 10기가, 7에 이제 10기가가 있다 해서 이 흐름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중 선로의 특성을 열화 요인의 정상 열화 요인이 아닌 것은, 정상 열화 요인이 나오면 이제 비정상 열화 요인이 나오는 거고요. 비정상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상지터, 누와 반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펄스성 잡음, 갑자기 이렇게 펄스성 잡음 튀는 것들은 비정상 열화 요인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어를 전파하는 모드가 여러 개 있다. 다중모드이기 때문에 단일 모드보다 여러 개 있는 거죠. 모드 간 간섭이 있어 전송 대역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싱글 모드 대비. 고속 대용량은 싱글 모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보다 제조와 접속이 용이하다. 맞는 거고요. 9번 30m 높이의 빌딩에 설치된 안테나로부터 주파수 2GHz다. 파장은 얼마인가 해서 우리가 2GHz는 10의 9승Hz가 되는 거고, V는 F낭다, 람다는 F분의 V에서 그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을 해주고 2GHz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9승을 해주면은 여기 20분의 3이 돼서 이걸 계산해주면 0.15m에서 15cm인 거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30m 높이의 빌딩이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랑 여기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밀리미터 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저전력, 우수한 지향성, 낮은 강우 감쇄, 강우 감쇄에 강하죠. 강한 강우 감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수신 장치의 소형화. 그래서 밀리미터 파는 파장이 30GHz에서 300GHz인 그 주파수로서 1에서 10mm의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파의 특징에서 했는데, 소형화, 광대역성, 잡음에 강하다, 음영 지역을 해소한다, 뭐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11번 신호 전압과 잡음 전압에 측정했더니 25V와 0.0025V였다. SNAB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10의 로그에 PI분의 PO가 되는데, 이거를 전압에 관련 식으로 바꾸면 20누구에 V5분의 VI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누구, 전력일 땐 16호, 전압일 땐 20누구에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누구에 0.0025분의 25를 풀어주면은 쉽게 80dB를 잡을 수 있습니다. 12번 전송률 R과 채널 용량 CI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제2법칙에 우리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전송률 채널 C는 2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와 전송 용량의 관계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R이 C보다 작고 R은 정보 전송률을 얘기하고 C는 채널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R이 C보다 크면은, 정보량을 채널 용량보다 크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C가 R보다 그 작아야지, 정보 전송 용량보다 캐패시티 안에 들어와야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역 안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정보 전송 용량이 캐패시터 채널 용량보다 그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채널 용량이 정보 전송 용량보다 R보다 커야지 우리가 전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채널 용량이 정보 전송 용량보다 작으면은 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샤론의 제2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동일한 데이터를 2회 송출하여 수신 측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체크해서 얘를 검사하는 방식을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연속 송출 방식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14번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해서 동기식이 나오면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동기식은 이론적으로 2400 bps 이상, 비동기식은 2000 bps 이하로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글자는 시작과 정지 비트가 있다. 데이터 앞쪽에 반드시 비동기 문자가 오고 묶어서 전송하고 휴지 시간이 필요하다. 회선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록 단위로 송신한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송신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앞뒤에 각각 문자와 비트가 있고 여기 보면 동기식 방식이 블록 단위로 전송하는 거고 비동기식 방식이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를 이해하셔서 동기 방식 블록 단위, 비동기에는 비트에 한 번에 1바이트 또는 문자 전송한다 라고 해서 요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5번 TDM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신기는 신호와 동기식, 비동기식으로 동작한다 해서 동기식으로 동작해야 되는 거죠. 비동기식이 잘못된 거고 로패스 필터는 팜 샘플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LPF가 불량하면 신호간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당연하고요. 한 신호가 다른 채널에 나타나는 크로스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동기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PDH 및 소니 SDH 공통점이 아닌 것은 디지털 다중 IM 계이고 TDM 방식이고 125마이크로세컨드 공동이고 소넷은 이게 북미 방식이고 SDH가 이게 유럽 방식이죠. 틀리죠. 그래서 북미 표준의 동기식 다중화 디지털 계기 체계이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7번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C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ATM 방식이고 광전송, 양방향, 회선교환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BISDM은 ATM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ATM에서 광전송 기술, 양방향 통신이다. 회선교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교환 방식 정리해 놓은 걸 참조하셔서 패킷 교환이라든지 메시지 교환이라든지 회선 교환, 축적 교환 그쪽으로 해서 얘를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주파수 도약 FHSS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직접 확산 방식에 비해 가입자 수용이 작다, 동기화가 필요하다, 여러 개의 반성파를 사용한다, 전파 및 간섭이 강하다. FHSS 방식은 주파수를 이동하면서 통신하는 방법이고요. 반성파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주파수가 도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HSS 방식은 블루투스나 군통신에 대해서 많이 쓰는 그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다중경로로 인해 페이딩이 발생할 때 동일 정보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두어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동일 정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두기 때문에 시간이란 키워드로 해서 다이버시티를 잡으셔야 되고요. 20번 다수의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각 안테나로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변경시켜 특정한 방향으로 안테나 빔을 만드는 거, 이거를 우리가 빔포밍이라고 합니다. 예, 빔포밍. 핸드오버는 이동통신에 관련된 거고, 다이버시티는 송수신의 어떤 효과를 높여주는 거고, 전력 제어는 기지국하고 근접했을 때의 그 전력을 제어해서 배터리의 용량 또는 가입자를 제어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빔포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